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시사성직입니다. 물론 뭐 11월이 돼서 이것저것 다른 것들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전에는 계속 이제 굵직하게 해왔던 거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연말이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소식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것들, 그다음에 평가되는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공공개발이 도민 환원제 나와 있죠. 맞습니다. 맞죠?인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스토리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시사적으로 이것을 보는 것은 맞고요. 출제가 되긴 힘들어요. 아니다.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극히 이제 보수적인 뭐 언론지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는 뭐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이렉트로 이걸 묻기가 굉장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뭐 커넥션이 있고 뭐 비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비리가 아니다 뭐 이런 판단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화천대유가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됐었는지 이게 정말 그렇게 나쁜 것인지 실제로 이게 뭐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원래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일정한 편법을 이용하여 이제 어떤 개인의 이득이나 어떤 민익에 위반되는 것들이 발견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슈화된 거고 또한 거기서 지금 이제 하나의 그 대선 후보죠. 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슈화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많이 다뤘다면 이제 이재명 씨도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입니다. 개발이익을 해서 당연히 누구에게 돌려준다? 도민에게 돌려준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치적으로서 이것을 평가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관련된 이제 여기서 자금을 하는 업체나 이제 범위단체나 해가지고 이쪽에서 조금 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 게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개발 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도민 환원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도민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땅, 부지에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이익 역시 이제 세금으로 환원이 돼서 여러 가지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경기도민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돼서 주택을 하게 되고 산업단지 용서 일자리 창출에다가 경기도가 이걸 통해서 공공개발하게 되고 환원기금에서 다시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바꿔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66억 원 25년까지 했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뭐 거의 5천억 가까이의 커다란 이득을 봐서 환수를 해서 다른 것보다 좋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화천대유라는 어떤 자산을 중개를 하는 이런 업체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 이익 배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던 거고 그게 큰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얽혀설킨 화천대유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뭐 대법관부터 시작해서 특검이라든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이제 모두 다 얽혀 있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그래서 영양시다 이재명 경기지사 유동규까지 이렇게 돼서 정모 변호사 여기서 이제 대학 언론 인표도 성균관대 라인들이 쭉 있는데 이 성균관대 라인 김만배도 있고 곽상도도 있고 그 아들이 그래서 50억을 수령을 했죠. 하천대에 지원을 들어가서 퇴직금 받게 됐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뇌물성 공여 자금이다라고 봤었고 항고가 들어갔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항소라는 거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게 길티다 낫길티다라고 하겠지만 항고라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예, 비용 자체에 대해서 모두 다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50억 전체를 가져가는 건 안 되고 분명히 기여한 바는 있으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떼겠다. 또는 이걸 질질 끌고 감으로써 약간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게 있는데 워낙 그 국민의힘에서 세게 나왔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끼게 된 게 이게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힘든 그런 묘한 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법조 인맥들의 권순일 대법관부터 특검 검찰총장까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원인철 정은 화천대유 고문인데 친박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을 싸잡아서 하기에는 전부 다 지금 약간은 좀 지저분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화천대에 누가 들어갔고 어떤 인맥이 있고 이것이 어떤 상황을 가져오고 이런 거는 우리가 문제로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아마 피로감도 느끼실 거예요. 워낙 많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그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걸 입에 달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넷플릭스 이제 화면에서 지금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BJ 쪽에는 수백 명 사람들이 서바이벌 게임에 뛰어든다. 거액 상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승자가 될 수, 탈락하는 이런 치명적 결과를 각오해야 된다. 이 치명적 결과, 죽음이죠. 그래서 살아남는 걸로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주연과 크리에이터 황동혁 감독 해가지고 굉장히 뜨게 됐습니다. 이게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달성했죠. 그래서 몇 군데는 이제 1등까지 가는 건 쉽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나라도 당연히 다른 나라의 뉴스나 이게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왕왕 돌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모르게 이 넷플릭스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좀 그렇죠. 중국, 인도나 뭐 이런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암흑의 루트 다운로딩이나 불법 이제 스트리밍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진짜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화 된 것들도 있는데, 일본은 이제 초반에 자기네들 컨셉을 따라했다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약간 생존 서바이벌에 대한 드라마나 이제 영화들이 좀 있었던 것이고, 이 오징어 게임에 나와 있는 한 가지 대사나 기타 등등 여기 입었던 옷들이 자기가 입었다 이런 걸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모방했다 카피했다라고 하게 되는데, 황덕엽 감독이 이것을 뭐 언제 구상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유명해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제는 순수하게 이게 한국에서 만들었다라는 게 공인됐고, 여기 나온 이제 모든 배우들이나 모든 스토리라인들이 굉장히 올라가게 됐습니다. 일종의 이게 소프트 파워죠. 이게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고,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이제 예전에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던 게 주라식 파크, 그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 가지고 이게 하나가 현대자동차 1년 동안 판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벌어들인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체험 파크라든지 기타 등등 하게 되는데, 이게 떴었던 이유는 사실은 미성년자 관람가였죠. 그래서 아기들도 볼 수 있게 해놨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테마파크나 이게 가능한데, 이 오징어 게임 문제가 이제 청불로 처음에 진행되고 이렇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만, 웃긴 거는 제 조카인 9살짜리도 오징어 게임에 있는 어떤 뭐 그런 게임류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걸 받는 것 같지는 않고 유튜브에서 패러디한 걸 봤겠죠. 다만 이러한 이제 어떤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하나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을 제거한다라기보다는 한국이 이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드라마들, 킹덤이라든지 기타 등 다른 드라마도 나름대로 이슈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이익, 관사이익으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뭐 한소희 씨 그 드라마 같은 거, 마이네임이나 기타 다른 드라마들까지 이슈화 되고 있고, 이제 새롭게 OTT가 나온 디즈니 플러스 입장에서도 이제 한국 컨텐츠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의 넷플릭스의 이익이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다가 아니라 환영을 하는,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면은 양국의 아이템들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이게 인기가 있어지니까 똑같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밈이라고 하죠. 리차드 호킨스의 책에서 나온 개념입니다만, 이 안에 있는 어떤 활동이나 놀이들을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는, 막 이래서 올려놓는 영상으로, 스마트 무비나 이런 거 올려놓기도 하고 패러디 영상이나 이런 게 자주 나오게 되면서 오징어 게임은 이제 전 세계 하나의 문화처럼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뭐 왜 오징어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어느 정도 나옵니다만, 사실 처음에 그렇게 힘들게 보진 않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받게 되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소프트 파워의 하나의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제프 라이 교수가 이제 하드 파워,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었죠. 여기 보시면 월스탑 20 소프트 파워 네이션. 그래서 이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전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보면 미국도 있고 일본에 있고요, 영국이라든지 캐나다인데, 우리나라 보면 10위인데 갑자기 14위가 한 방에 뛰어오르게 됐어요. 문제는 이걸 조사한 게 2021 오징어 게임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오징어 게임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요거 14위에 올려준 게 뭐냐면 BTS입니다. BTS가 이 밖에 있었던, 우리의 변방에 있었던, 20위 밖에 있었던 소프트가 없다. 소프트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도 별로 없고 따로 찾아봐야만 하고 가고 싶은 뭐 이런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에서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일정한 소구력을 갖게 됨으로써 이렇게 바뀌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앞에 보면 뭐 호주라든지 덴마크, 핀란드나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죠. 프랑스나 보면은 러시아.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쫓아가게 된다. 우리가 이긴 나라들 보게 되면 굉장히 센 나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프트 파워라는 게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드 파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구성 갖고 있고 뭐 인구나 이런 것들 미래학적으로 보지만 최근에 이런 컨텐츠 중심으로 하죠. 문화 산업이라든지 어떤 교육적 학문적 역량 자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소프트 파워에 대한 개념 알고 계시면 좋고 이 소프트 파워 지수에 대해서 브랜드 파이너스 브랜드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OTT예요. 이 OTT라고 뭐 오더탑이라고 부르는데 디지털 텔레비전 완성 수신화 과정. 예, 조그만 상자에서 셋톱박스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수신하는 장치에서 그 기능에 있는 거에 대해서 들어오게 됨으로써 IPTV나 여기서 셋톱박스에서 이게 나오게 되는 어떤 자료들을 보는 것들이 OTT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OTT 안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영상들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이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넷플릭스의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아 이거 한 달에 이 정도 내는 거 아깝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많게 되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막상 볼 거는 몇 개 없죠. 저 같은 경우는 그때였어요. 제목이 이태원 블루스는 아니고 이태원 하여튼 이태원 뭐 있었잖아. 그 박서준하고 김다미하고 나왔던 거. 그때 한번 이제 뭐 1년 한 달 공짜인가 그래갖고 그거 이제 보려고 한 달 공짜 신청하고 그걸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른 것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꼈던 점은 뭐 재밌어는 보이는데 굳이 이걸 내가 탐독해서 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리고 영화라는 게 여러분들 돈 내고 한번 가서 보는 거랑 너무나 많은 게 깔려 있는 거는 함부로 이게 손이 안 가는 경향이 있죠. OTT에 대해서는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 그 OTT에 대한 투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넷플릭스에 이기겠다라기보다는요. 넷플릭스가 적어도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성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저항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좀 있으면 들어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한국의 그 토종 OTT로서 남기 위해서 했었는데 제 예상은 부정적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 작전 통제권, 전작권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바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고 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미국이나 이게 전시 작전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과 싸우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IOC에서 연합훈련 검증 가고요. FOC 검증 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20년 3월 전반기 FOC 검증하게 되면은 완전히 뭐 수행 능력 가지고 있어서 미국의 지위나 전시장점권이 없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걸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발 빼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전환이 쉽지 않게 된 게 가장 크게 코로나에 사실 남북관계 이전에 그쪽에 갖고 있고 한편으로 코로나가 양날이 검인 게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코로나를 굉장히 겪고 있겠죠. 그 통계치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항상 영명으로 나오는데 코로나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백신의 이런 공급이나 이런 차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과의 기류는 좋은 편이고 그 김정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옵니다만 여러분은 뭐 김정은이 죽었네, 카게무샤네, 뭐 기타 등등 이거 예전에 김일성 때도 있었고 김정일 때도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그런 재밌는 얘기를 뚝 꺼내는 순간 이게 쫙 퍼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실제 사실이면 소름 되겠죠. 지금 그 이제 뭐 김여정한테 이게 이양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건강이나 이런 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김정은이 예전에 비해서 갖고 있는 모습 자체가 회유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죠. 예전에 어떤 강압적인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권위적으로 어떤 신성화의 모습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따뜻하게 보도 없는 어떤 지도자를 이제 벤치마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훌륭하다가 아니라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산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중국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중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미국에 대해서 반미를 표명하고 나타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예전처럼 시원찮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무슨 고립된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석탄 수출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석탄 써야죠. 중국에서. 근데 나름대로 이제 탄소 이제 저감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호주 거 안 받죠. 자국내에서 쓰고 있는 질 낮은 걸로 버티고 있는데 중국 거를 써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그거 안 쓰고 버텨보겠다가 되다 보니 북한이 굉장히 힘든 입장이 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고립은 뭐 당연히 예측된 것 중에 하나였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피어스로 가게 될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쓰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생인데 여기 보시면 말이 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쓰레기 같은 볼튼이 예언한 것. 남조선 의교부의 망언 주제 넘은 병 특등 머저리든 기괴한 족속들 이 연합군사 철면피 바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한국에서 어떤 연합훈련할 때 항상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남성이 아니라 여성 그것도 이제 김정은 동생한테 맡기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되죠. 되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으면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처음에는 그냥 앵무새적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거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지 나가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온화한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아마 제재를 가했을 것이고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그래서 이제 남북관계가 이 사람의 말이 어떤 애에 따라서 그거를 신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시그널을 주는 하나의 김여정의 입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벨상입니다. 수상국들 보시게 되면 과학 분야 같은 경우 쫙 보이는데 눈에 띄게 지금 높아 보이는 게 일본이 보이죠. 일본은 이제 교토대학부터 시작해서 나름 도쿄대학이나 교토대학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이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어떤 환경 자체가 형성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제 미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나름대로 연구가 진행돼 있어서 의학상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타갔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 스위스, 캐나다, 러시아 있는데 스웨덴, 한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과학 분야 노벨상 보게 되면 2001년 이후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일본 18명, 바로 일본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죠. 미국이 여전히 많이 가져갑니다. 미국이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일본이 이게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백인들이 너무 가져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것을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접근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거 보게 되면 2020년이나 이렇게 됐을 때 유색인 정도 적당히 섞어갖고 하는 노벨상이 그렇게 돼도 되나요? 라는데 물론 다른 상들에 비해서 권위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이는 모습 자체가 좀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배정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죠. 노벨상 전체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평화상을 탄 적이 있었죠. 이 평화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달래주기 형태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받았던 평화상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오바마가 받았을 때도 사실은 미? 라는 말을 했대요. 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줘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상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노벨상 전체에 대해서 인문계 쪽도 있습니다. 뭐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과학 분야가 아무래도 좀 노벨 프라이스에 좀 더 어울리는 거고 이걸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평화상이나 문학상 같은 것도 좀 중요하죠. 이 문학상이 이제 중국 작가 모현이 이제 가져가게 되면서 좀 이슈가 됐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 밥 딜런 보이시죠? 스페트라 알렉세이피치, 앨리스 멀로 모엔 나와 있습니다. 2012년에 중국에서 최초로 이제 문학상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고 최근에는 그래서 메인보다는 제3세계국이나 남아메리카라든지 이런 국가에 지금 문학상을 많이 주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받는 상에 대한 폄하는 절대 아닙니다.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는 있고 여기 보면 이 붉은 수수박 같은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한 책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모hen이라는 사람은 글로 말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언급을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노벨 문학상 받고 있고 최근 문학상 수상자나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같은 경우는 언론사 같은 경우는 거의 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세계사에 대한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디폴트가 나타난 한 사례인데 리만 같은 경우에 파산보를 신청하게 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유명하죠. 파생상품 손실하게 되면서 결국 부채 감당하시면 파산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아시아 증시 24% 폭락했다라고 하는데 24%가 얼마 돼? 컸어라고 하는데 국가를 뒤집어 놨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건데 지금 디폴트 상황 헝다 사태가 지금 비슷한 장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헝다 그룹에 대해서는 이게 부동산 그룹이기도 하고요. 이제 투자해서 이제 부동산 재벌이 이제 집을 짓고 빌려주고 하게 되는데 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건 20년 전에 들어가게 되면 뭐 3배, 4배는 확실하다라는 얘기가 왕왕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헝다그룹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 위안들이 이렇게 지불해야 돼 이거 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닌 이유가 뭐냐면 뭐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게 저희 방송문은 11월이죠. 예, 이게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요. 실제로 헝다가 갖고 있는 부채나 이런 것들 외환이 아니에요. 내국에 이제 자국 내에서 이제 빌려주게 된 거고 중국이 개입할까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개입 당연히 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개입 당연히 하고요. 이게 내부적 부채이기 때문에 이 부채에 대한 갚는 기한이나 기타 등등은 중국의 시진핑의 입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헝다그룹이라는 거는 이 중국 정부의 말 한마디에 이게 얼마든지 내성 있게 받아낼 수 있는 건데 자기네는 이거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슈화를 퍼뜨린 다음 자연스럽게 헝다그룹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보면서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전략입니다. 이 전략적 모습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이 헝다그룹이나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급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겠죠. 이 자금이라는 게 국내 투신이나 운영이나 뭐 이런 걸로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국이 이게 한 거는 내부적인 은행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얼마든지 중국의 정부나 어떻게 돈만 더 찍어내면 되는 거고 얼마든지 감안 가능하고 이걸 가져가게 되면서 이제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나 이런 거는 굉장히 적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에 대해서 채권 이자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디폴트 상황이나 모라토리움 전부 다 막아준 상태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국 개입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라 당국이 개입했어요. 그래서 헝다 상태로 해서 나머지 협력 업체들에 대해서 줄도산 전부 다 막았고 여기서 이제 국가 관리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헝다 그룹에서 만들었던 부동산에 대한 부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불 유예나 기타 등 지원금이 아마 들어간 게 중국의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합니다. 지금 어떤 NFT나 이런 화폐를 사용하는 거나 기타 등등 우리나라로 훨씬 더 의외로 앞서 나가 있는 상황 중에 하나고요. 석탄이나 어떤 미세먼지 유발량도 우습게도 중국이 다 쏟을 것 같죠? 아닙니다.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자체 내에서도 지금 미세먼지 유발 인자가 굉장히 많은데 전부 중국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저 중국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해졌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전부 중국 거야. 중국에서 온 거야. 코로나 100% 중국의 미세먼지 중국 100%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결해서는 답을 못 찾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국을 이겨낼 수 있는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속국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앞서 나갈 수 있는 뭔가 방안을 생각하고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려하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저효과입니다. 기저효과. 비거시티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거나 가상하게 나타나는 현상. 실제로 우리가 기저효과 때문에 어떤 걸 느낌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증가한 거 별거 아니잖아라고 하는 거죠. 너무 상처를 많이 입으면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심각한 상황도 그래 뭐 그것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예전에 이제 페리스 힐튼 같은 경우 이런 일도 있었죠. 페리스 힐튼이 갑자기 그 대규모 이제 런칭 화장품 회사 런칭이 있어서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참석을 안 하게 되면 뭐 정말 수억 원대 위장을 물어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울면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네일을 하다가 손톱 한 끗이 깨졌대요. 그래서 너무 슬퍼갖고 안 나갔다라는 거지. 그러니 지금 이제 그 사람한테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전까지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으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다른 증감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하고 주식을 이제 처음에 딱 했는데 갑자기 너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뭐 5%, 3%를 먹게 되면 에이 이거 갖고 애게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효과가 이렇죠. 여러분 3%, 5%는 1년 예금인데 그걸 먹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9월 수치로 558억 달러 나왔는데요. 지금 해가지고 벌써 10월 달 해가지고 넘어간 게 5,55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년 동안, 10개월, 10개월 동안 꾸준히 유지했고 멀리 가면 15개월 동안 꾸준히 유지됐고요. 우리나라 지금 엄청난 흑자에다가 지금 세계 무역 수출량 해가지고 통계를 내보게 되면 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도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맞아요. 근데 팍팍하죠. 주변에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고. 지금 11월 돼서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이제 활기가 돋고 계약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겠습니다만 외국은 이전부터 이걸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돌아졌는데 우리나라는 쉽게 해서 뭐 이 표현 있죠. 존버한 거예요. 존버해서 잘 버텨낸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더 올라갈 상황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한국의 기회는 매우 좋은데 왜 우리는 일자리 구하기 힘들까요?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저효과 이런 게 뭐냐면 1650년 한 달 전에 비해 기름값 500원이라는데 한 달 전에 비교하면 이렇고 일주일 전에 경험한 사람 오히려 100원 내렸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다른 게 바로 이 기저효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기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제 보게 되는 게 달라지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했는데 저도 한때 어떤 부정적이라 이렇게 비뚤게 보는 습관이 20대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한참 지나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갑자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하다 보니 주변에서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시사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다. 다른 데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눈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 뭐 내가 편한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라고 기대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억누르는 게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을 대하거나 이게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저효과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민주당 대선 이재명, 대장동 여파 속 턱걸이 본선 진행. 우리 책을 보아하니 대장동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둘에 대해서 이재명, 홍준표가 이렇게 되면 40, 37 신뢰도 이렇게 나올 거고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39, 35인데 지금 이제 계속 흔들게 되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나는 리얼미터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이제 이거는 결과 나와봐야 합니다. 나중에 합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변수가 이제 이때는 없었습니다. 이 책이 없는데 안철수 죽지도 않고 돌아왔죠.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세 번째 도선에 도전하면서 과거에는 어떤 진보적 성향,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다. 지금 완전히 보수클릭하기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표가 어느 정도 함몰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끌어들이거나 아니다, 별 상관없다, 괜찮아 와도 막 이렇게 되면서 선 안 잡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재명 후보 쪽에서 심상정 후보가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손을 잡을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이게 딜레마죠. 바로 이 대장동 여파인데 이 대장동이나 이런 사업 자체가 정의당의 어떤 기조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손을 잡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당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 정권이 넘어가면 괜찮냐? 그럼 민주당은 괜찮냐라는 얘기를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대결 홍준표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 이때 20, 30대의 적극적인 지지 때문에 이렇게 됐었던 것 같고 윤석열 같은 경우도 이제 단독으로 하게 되면 누굴 뽑은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턱걸이 본선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완성이 됐고 이제 국민의힘 쪽이 또 조만간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제 뭐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되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이런 거지 실제 누가 당선되는 애매한 거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에 투자하십시오라고 하게 되면서 이재명 후보 지금 돼가지고 대선 후보 되게 됨으로써 경선 후보 당시에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일꾼 뭐 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고 사진 나와 있는데 이 대한민국 투자하십시오. 이재명의 이미지가 이전에는 보수 쪽에서도 어느 정도 했던 게 한다면 한다라는 이미지, 탱크 같은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국민의힘과 보수의 상대적으로 적대적 입장에서는 이제 비판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대장동이 끝까지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는 게 나오는데 이낙연 후보하고 그런 경선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표를 얻었던 이런 것 중에 하나고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손을 놓기 힘들었겠죠. 예전에 대선 후보 1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정말 좋았었죠. 근데 점점 이제 힘이 빠지게 되면서 문제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31일까지고 지금 11월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시작을 했죠. 마스크 여전히 써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어딜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이런 제한 조치가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했는데 이놈의 할로윈. 그 세대상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세대의 성향이 좀 바뀐 거죠. 단순히 이걸 이기적, 이타적이다, 중도적이다 얘기하니 힘들고요. 본인이 중심이다라는 것들, 어떤 서구식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많이 매몰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 같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공동체적인 면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게 좀 많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거에 참여하게 됐을 때 얻게 되는 스트레스 해소와 실제 이게 가져올 여파나 파장에 대해서는 그건 나중에 알아서 할 일이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출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 모르지 않겠죠. 만약에 자기가 그런 파티나 거기 참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거 코로나 때 위험해서 그런 데 가면 어떻게 해? 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 자기가 그런 걸 좋아하게 되면 코로나 뭐 이거는 정부에서 이거는 하는 거고 내가 지금 백신까지 맞았는데 무슨 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거에 사는데 어찌됐든 비수도권 10명에서 밤 12시까지 식당 카페 영업시간 늘어나고 제한을 푼 것도 있고요. 백신 패스 도입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허용이 돼야 되는데 검사를 맡게 되면 갈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백신 패스 사례를 보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 3G라고 해서 행사, 병원, 여행원, 유흥런치 다중이용할 때 반드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접종이 완료됐거나 또는 48시간 이내로 PCR 검사가 제대로 나왔거나 확진 왕치자 면역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여기 보면은 프랑스 입장에 패스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완료자, 음성 판정 완치자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게 되고 확진 후 완치자에 대해 신뢰 못한 데는 덴마크죠. 코로나 여건 해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신 패스가 실제로는 맞은 사람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맞지 않은 사람도 PCR 검사만 하게 되면 가게 해줄게라는 거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다라고 하게 되는데 반발이 심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백신을 맞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게 본인의 선택인 건 분명하긴 합니다만 그게 자신의 생각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라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굉장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나는 귀찮아서라든지 나는 싫어서 라는 거는 좀 문제가 되고요. 기저질환이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 맞는 경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죠. 아나필락시스나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억지로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국견해 미국 유무역기술위원회 나와 있죠. 무역기술은 TTC에서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핵심 공방과 무역분쟁 처단, 기술 굴기, 도전 대학 나와 있어요. 중국의 기술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IoT나 지금 뭐 반도체나 기후변화 이런 것들 준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G20 만나서 얘기하게 된 것도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이 가장 반대를 했죠. 나머지 나라 같은 거 이제 미국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했는데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을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손을 잡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했었고 한국 입장에선 지금 애매한 상황인데 미국 쪽 바이든을 쫓아가고 있죠. 문제는 바이든의 인기가 생각보다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둘 간의 다툼은 정말 첨예하게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 이제 저번 달에 다뤘던 호주에 대한 얘기, 호주와 중국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이런 미중 간 다툼에 대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편린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 간 다툼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누가 패권을 장악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쪽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미래 자국의 이익에 대해서 나을 수가 있느냐. 거리상이나 역사상이나 이런 거 보기에는 당연히 중국이 가깝고요. 하지만 이제 명분상이나 기타는 미국이 가깝고요.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도 있죠. 굳이 뭘 선택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현실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외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교수위원회에 들어가면 되고 목적이나 협력 분야 이런 거는 워낙 첨예하게 매일매일 변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있다라기보다는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표 새 대북 정책입니다. 실제로 이제 대북 정책도 여기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트럼프가 있었던 건 실명선되는 걸 빅딜에게 하겠다. 그래서 정상회담 이끌었어요. 이끌었으나 대북 정책상 제대로 이제 시행이 안 됐던 것 중에 하고 오바마는 이제 압박을 했었죠. 전략적인의 거리두기. 이제 부시에서는 완화했습니다. 악의 측에서 이걸 바꾸면서 외교적 완화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오바마 재임기 동안 북한은 할 거 다 했죠. 그래서 오바마는 제대로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제 단계적 접근은 조 바이든입니다. 한반도 안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해서 오바마를 했었던 오바마 때 이제 방치했었던 것을 정리하겠다라고 하고요. 압박 지속하면 단계적 대화 추진인데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싫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2부터는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